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임신 4개월에서 6개월 사이 폭염에 노출된 임산부가 저체중아를 낳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한 스미싱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히며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메시지 속 링크를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지역별 기준이 없어 거리두기 강화와 완화 시점에 대한 혼선이 있었는데요. 정부가 그 기준을 내놨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부 해수욕장이 문을 닫았는데 이처럼 개장을 하지 않았거나 비지정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다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육아포커스 아나운서 이지원입니다. 요즘 같은 장마철이 되면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장마철 햇빛이 줄어들면서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세로토닌과 생체 리듬에 관여하는 멜라토닌의 형성이 줄어들어 신체 리듬이 깨지고 우울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장마 우울증은 남성보다 여성의 2배 이상 많고 일반적인 우울증과 달리 잠이 늘고 식욕이 왕성해진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우유, 상추, 체리 등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소소한 일상에서 웃음을 찾으시길 바라며 육아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가 2018년 6월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에 배포한 공공기관 기관장 임원에 의한 성희롱, 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입니다. 70쪽 넘는 분량으로 예방조치부터 사건 발생 대응 절차까지 빼곡히 나와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성희롱, 성폭행만큼은 뿌리 뽑겠다는 각오였습니다. 공공부문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엄단부터 시작해 사회 전반의 성차별적 권력구조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하지만 피해자가 마음 놓고 피해를 호소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수많은 대책과 빼곡한 매뉴얼은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범적으로 꼽혔던 서울시의 매뉴얼도 종이 조각에 불과했던 겁니다. 조직 문화의 변화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교육이나 매뉴얼만 갖고 이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 그런 측면. 미투 위에 성희롱 성폭력 방지 대책이 190개가 나왔거든요. 그 매뉴얼도 다 나오고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고. 전문가들은 기관 내 사건의 은폐, 축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보충 신고 현황과 심의위원회 개최 현황을 상급기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 실효성 있는 매뉴얼과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직업별, 기관별로 실제 사례를 포함해 제작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폭염에 노출된 임신부가 저체중인 아이를 낳을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정다운 부연구위원은 대기온도와 신생아 체중 간의 관계를 살펴본 자연재해 불평등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분석 결과 임신 기간 중 하루 평균 30도가 넘는 기온에 노출된 날이 늘어날수록 저체중아 출산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임신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또 소득 상위 75% 가구에 비해 소득 하위 25% 가구에서 이런 경향이 더 뚜렷하게 관찰됐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공공도서관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대출된 책들은 무인 반납기를 통해 반납되는데 혹시 모를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해 책을 소독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책을 간편하게 소독함으로써 저희 직원들도 굉장히 안심이 되고 시민들도 믿고 이용하실 수 있는 책 소독기는 자외선과 바람을 이용해 세균을 사멸시키는 원리인데 한 중소기업이 개발했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공급을 제때하지 못할 만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자외선을 이용한 책 소독기인데요. 코로나19 확산 이후로 감염 우려가 많아서 그런지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점심을 먹는 식판입니다. 통상 집에 가져가 세척했는데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해 어린이집 식판을 수거해 전문적으로 세척하는 지자체의 자활사업단이 생겼습니다.
식판을 깨끗이 설거지한 뒤 소독하는 데 완전 멸균되기 때문에 감염 걱정이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가사 분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에게는 청결하고 위생적인 식판을 제공하니 동탄 호수공원에 설치된 이 살균기는 유모차에 붙어있는 각종 세균을 살균하는데 아기의 건강을 염려하는 부모들이 즐겨 찾는 시설이 됐습니다. 코로나 감염을 막고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야동한 금융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자를 이용한 스미싱 사기가 급증했는데요. 경찰은 메시지 속 링크를 함부로 클릭하면 안 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서민을 대상으로 한 금융범죄가 기승입니다. 특히 문자를 이용한 이른바 스미싱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데 올 상반기 피해 접수만 이미 작년 전체 건수를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감염자 확인, 재난지원금 신청 등의 문구로 가짜 링크에 유인하는 등 수법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엔 이런 방식으로 63만 건의 문자를 보내 26억 원을 빼돌린 일당 4명이 붙잡혔습니다.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사기 범죄가 늘면서 경찰은 스미싱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메신저 피싱 등 금융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 금융감독원과 공조해 관련 범죄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을 악용해서 또 국민의 생활과 때로는 그 생명마저도 위협하는 그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코로나19보다도 더 강한 조치를 해야 된다. 경찰은 SNS를 이용한 대출 사기 등 범죄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며 금감원과 함께 피해 예방책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주소는 클릭하지 말고 불법 스팸이 의심된다면 국번 없이 118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1, 2, 3단계로 나눠 대응해오고 있죠. 그런데 지역별 기준이 없어 지자체마다 거리 두기를 어느 시점에 강화하거나 완화해야 할지 혼선을 빚어왔는데요. 정부가 그 기준을 내놨습니다. 현재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주간 50명 미만 신규 확진자가 유지되면 1단계, 50명에서 100명 미만은 2단계, 100명을 넘기면 3단계를 발동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올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지역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빨리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수도권과 광주, 대전, 제주까지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지만 현재 거리두기를 상향한 곳은 광주, 전남뿐입니다. 방역당국이 권역별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세부 기준을 내놓은 이유입니다. 인구 대비 확진자 현황과 감염 확산 정도를 함께 고려하여 수도권, 충청권 등 7개 권역별로 위험도를 평가하고 수도권 지자체는 일주일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40명을 넘으면 2단계로 상향할 수 있습니다. 경남권은 25명, 충청과 호남, 경북권은 20명이 넘을 때 강원, 제주의 경우 10명만 넘어도 격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진자 수가 10명 이상이 계속 유지되면서 이보다 2배가 되는 날이 일주일에 2번 이상 있으면 2단계 격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3단계 고위험 시설 운영 중단이나 학교 원격 수업 같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방역당국과 사전에 논의해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또 단계가 격상된 후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권역별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다시 거리두기 단계를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에어컨들 많이 가동하실 텐데요. 이로 인해 코로나19 감염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공기순환 기능 탓에 감염자의 침방울이 건강거리 2m보다 더 멀리 날아가기 때문인데 이런 형태의 감염 의심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전북 전주의 한 여고생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전 방문 판매 업체 관련 확진자와의 접촉이 감염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두 사람이 같은 음식점에 머무른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간 거리는 4m에 달했습니다.
직접 접촉이 아닌 실내 에어컨을 통한 공기 전파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비말 전파이지만 공기 흐름에 따라서 통상적인 위험거리보다 좀 더 멀리 전파가 가능하다. 주인 부부와 종업원, 손님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난 광주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 사례도 에어컨으로 인한 전파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실내 에어컨 필터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공기 순환을 통해 천장에 있는 시스템 에어컨까지 바이러스가 이동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없을 때는 1, 2m 내 이렇게 중력에서 떨어지지만 수평으로 에어컨 바람이 세게 나오면 7, 8m까지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무더위로 사용이 급증한 에어컨이 집단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냉방 중에도 하루에 2번 이상 창문을 열고 환기를 꼭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음식점에서는 음식을 먹지 않을 땐 마스크를 쓰고 휴대전화는 실외에서만 사용하는 등 방역 수칙 준수를 생활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장시간 농사일을 하다 일사병과 열사병 등 온열 질환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풀을 뽑고 배수로를 정비합니다. 작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온몸에서 땀방울이 흘러내립니다. 보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병충해가 늘자 방제 작업도 필수입니다. 적기에 방제하지 못하면 큰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약을 안 주면 아무것도 먹질 못하니까 그래서 더워도 약은 주는 겁니다. 그것도 내일모레 비는 오고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주는 겁니다. 그래. 이처럼 무더운 날씨 속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일사병과 열사병 등 온열 질환에 걸릴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 8년간 국내 온열 질환 사망자는 모두 123명으로 이 중 농사일을 하다 사고를 당한 사례가 32.5%에 달하고 대부분 65세 이상 고령층이었습니다.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은 생리적으로 더위에 매우 취약합니다. 따라서 긴 팔에 땀 흡수가 잘 되는 그런 옷을 입어서 자외선 차단까지도 신경을 씁니다. 농진청은 온열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에어 냉각 조끼를 개발해 현장 실증을 진행 중인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냉기가 몸을 싹 감싸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는 피로가 좀 풀리는 느낌? 그러면서 쉬는 타임이 좀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예고된 가운데 온열 질환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한낮에 작업을 피하고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는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파도가 쉴 새 없이 몰아치는 가운데 해경 구조대원들이 테트라포드 사이에서 피서객을 구조합니다. 지난 15일 해수욕이 금지된 속초 지역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던 20대가 파도에 휩쓸렸다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지난 12일에는 개장 전인 동해 대진 해수욕장에서 해수욕을 즐기다 표류된 피서객 2명이 해경과 시민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처럼 개장을 하지 않았거나 물놀이가 금지된 비지정 해변에 들어갔다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의 여름철 강원과 경북 등 동해안 지역에서 물놀이를 하다 숨진 피서객은 46명입니다. 이 가운데 비지정 해변 등에서 숨진 사람은 35명으로 해수욕장에서 사고를 당한 11명보다 3배 이상 많습니다. 비지정 해변은 구조 인력과 안전시설이 없기 때문에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 아니다 보니 사고를 당해도 주변에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운영을 포기한 작은 해변들이 많아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비지정 해변에서 물놀이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해상 순찰대를 운영하고 취약 시간대, 그다음에 기상불량 시 순찰을 더욱 강화하는 등 바로 구조할 수 있는 태세는 유지하겠습니다. 해경은 순찰 활동을 강화해도 모든 해변을 살피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피서객 개개인의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네이버 회원 가입 화면입니다. 필수 항목인 개인정보 수집 동의칸에 깨알 같은 글씨들이 많지만 일일이 다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회원 가입을 하고 나면 다양한 추천 상품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네이버로 넘어가는 회원 정보에는 신체와 속옷 사이즈부터 주민번호, 아이핀까지 다양한 민감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데이터들이 수년간 홍콩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이버는 국가재난 상황을 대비해 해외에 서버를 뒀다는 입장이지만 홍콩보안법 시행으로 중국 정부가 영장 없이 우리 국민의 데이터를 다 들여다보게 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네이버는 관련 데이터를 삭제하고 제3국으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데이터가 잘 삭제했는지 확실하지도 않고 사실상 중국의 대부분의 데이터가 넘어갔을 것이라 우려합니다. 이레이징도 어떤 방법이고 어떤 저장 장치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눈 가리고 아웅하게 하려면 할 수도 있고, 네이버의 데이터라면 우리나라 전 국민 80~90%에 해당하는 모든 데이터들을 거의 다 가지고 있을 건데 그거 다 넘어갔다고 봐도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관련 부처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대책 마련에 힘을 싣겠다고 강조합니다. 소중한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무단으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점검하고 대책을 충실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김 의원은 네이버가 아이들의 생일, 애칭, 가족사진 등 민감 정보까지 취득한 것에는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내 1위 안마의자 업체 바디프렌드의 광고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아이가 광고에 나온 안마의자를 쓰면 키가 크고 성적도 오를 것 같은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짓 광고로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바디프렌드의 한 안마의자 광고입니다. 세계 최초 성장기 청소년용이란 문구가 눈에 띕니다. 키가 클 수 있는 성장판 자극 방법으로 운동, 성장 호르몬 주사와 함께 이 안마의자의 쑥쑥 모드를 소개합니다. 인터넷에선 광고를 믿고 제품을 구매한 학부모가 아이의 이용 모습을 직접 촬영한 영상도 올라옵니다. 쑥쑥 모드가 시작됩니다. 이 안마의자의 브레인 마사지란 기능 소개에선 임상 시험 결과로 입증됐다면서 기억력 2.4배 증가란 구체적 수치까지 담겼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모두 검증되지 않은 거짓 광고로 나타났습니다. 바디프렌드는 지난해 청소년용 안마의자라며 하이키를 출시하고 1월부터 8월까지 키 성장 효능과 기억력 향상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키 성장을 실증한 적이 없고 바디프렌드도 내부 문서에 입증이 안 됐다고 표현하는 등 효능이 없다고 판단한 상태에서 한 광고로 봤습니다. 더욱이 기억력 향상 근거로 제시한 논문에 쓰인 임상시험은 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임상시험 결과는 합리적 객관적 근거 자유로서 가치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공정위는 바디프렌드의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200만 원을 부과하고 위법성이 크다며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형마트 축산 코너에 생닭이 진열됐습니다. 생닭이 마트에 진열되려면 걸리는 시간은 최대 이틀인데 이 닭은 가공 단계를 줄여 하루 만에 매장에 왔습니다. 최근 고객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면서 기존의 유통 단계보다 더 절반 정도 축소시킨 더 신선한 생닭을 이번에 준비해서 주력 상품인 신선식품 소비마저 점차 온라인으로 넘어가자 신선도 높이기 전략으로 소비자 되찾기에 나선 겁니다. 이 마트는 달걀을 산지에서 하루 만에 매장으로 들여와 판매하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달걀의 유통기한은 산란일로부터 45일로 최대 열흘이 걸려야 상품화가 됐지만 그 과정을 없앤 것으로 찾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좀 유통기한이 긴 것 같아서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는 음식에 마지막에 이제 날계란으로 해서 먹는 경우도 많아서 최대한 신선한 걸 이마트도 도축 후 마트 진열 때까지 최대 일주일까지 걸리던 돼지고기 유통 과정을 3일로 줄이는 등 대형마트들이 산지 직송을 통한 초신선식품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벽 배송을 넘어 시간 단위 배송까지 등장하며 서비스가 갈수록 빨라지는 온라인 쇼핑몰들과의 속도 경쟁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홈쇼핑 애플리케이션에서 사고 싶은 브랜드의 선글라스를 고르기 시작합니다.
착용해보기 버튼을 누르자 착용된 모습이 뜨고 얼굴 움직임에 따라 실제 선글라스를 쓴 듯 빛이 번지는 효과도 나타납니다. 증강현실 AR 기술을 이용한 건데 이를 시연한 홈쇼핑 생방송에선 평소보다 10배 많은 고객이 몰렸습니다. 요즘 오프라인 매장을 가기 꺼려지는 시점에서 실제 상품을 가상으로 착용을 해서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관람이 제한됐던 고궁은 가상현실, VR 기술을 통해 구석구석 구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동통신사 애플리케이션에서 360도 VR 영상을 실행하자 덕수궁의 정전인 중화전 천장의 용무늬 장식과 석조전 황실 침실에 놓인 옛 가구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구경을 하면서 안내자의 해설도 들을 수 있어 실제 덕수궁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곳은 석조전의 또 하나의 하이라이트, 테라스입니다. 덕수궁 VR 컨텐츠는 8개의 카메라 렌즈를 연결해서 촬영하는 기법을 사용했는데요. 그래서 보다 실감나고 보다 현장감 있는 360도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이 더 이상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일상이 되면서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실감 컨텐츠 서비스가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번 코너는 동화를 통해 마음의 휴식을 갖는 내 아이를 위한 동화입니다. 힐링을 선물한 동화 한 편 감상해 보시죠. 외짝 꽃이 내 꿈.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풀숲에 외짝꽃신이 떨어져 있었어요. 외짝꽃신은 늘 혼자여서 외로웠지요. 비가 내리자 꽃신 안에 빗물이 반쯤 담겼어요. 빗물아, 난 너를 품게 되어서 정말 기뻐. 에잇, 하필 이렇게 좁은 곳에 갇힐 게 뭐람? 나하고 함께 있는 것이 싫어서 그러니? 보면 모르겠니? 넌 내 꿈을 망가뜨려 놓았어. 이렇게 좁은 곳에 갇힐 줄은 상상도 못했단 말이야. 그랬었구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넌 꿈이 무엇이었니? 난 항상 즐겁게 노래 부르며 산골짜기를 따라 여행을 하는 시냇물이 되고 싶었지. 빗물의 말을 들은 꽃이는 미안했어요. 내가 여기에 없었더라면 넌 지금쯤 꿈대로 되었을지도 모를 텐데. 꽃이는 스스로 움직일 수만 있다면 빗물을 모두 쏟아주고 싶었어요. 넌 어떻게 해서 여기에 혼자 있게 되었니? 난 아주 작고 귀여운 영실이의 발을 품고 살았어. 그런 때 엄마 등에 업혀 외갓집에 가던 영실이가 깜빡 잠이 들어버렸어. 내가 떨어진 줄도 모르고 말이야. 결국 난 이렇게 외톨이가 되고 말았어. 그랬었구나. 빗물은 자기 생각만 하고 투덜거린 것이 미안했어요. 너도 꿈이 있었니? 방금 생긴 꿈이 있어. 그게 뭔데? 네가 행복해지는 거야. 빗물은 작은 꽃신 안에 갇혀서는 도저히 행복해질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꽃신 옆에 바싹 마르고 볼품없는 풀잎 할머니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행복이란 남을 위해 무슨 일인가 할 때 생기는 거야. 풀잎 할머니는 행복하세요? 물론이지. 난 더운 여름도 이겨내고 폭풍우도 이겨내며 작은 풀씨를 만들었지. 그 풀씨들은 싹이 터서 풀밭을 만들고 동물들과 곤충들이 살 수 있게 될 거야. 자세히 보니 풀잎 할머니는 마치 남이 모르는 값진 보물을 품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어느 날이었어요. 빗물의 몸이 가벼워지더니 수증기가 되어 조금씩 떠오르는 게 아니겠어요? 수증기가 된 빗물은 햇살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며칠 후 풀밭 위로 예쁜 무지개가 떴어요. 외짝꽃신의 색깔을 닮은 예쁜 무지개였지요. 풀숲 아래 마을에선 영실이가 똑같은 외짝꽃신을 들고 무지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꽃신! 내 꽃신!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실제 만나거나 체험하는 일이 많이 막혀있죠. 앞서 소개해드린 가상현실, 증강현실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하여 스마트폰만 있으면 상품을 직접 착용한 모습도 볼 수 있고 문을 닫은 고궁으로 나들이도 떠날 수 있습니다. 가상현실을 이용하여 코로나19의 위험도 줄이고 답답함도 줄이시길 바라며 육아포커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